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벤치입니다. 자, 오늘 벤치 매뉴얼에서 살펴볼 제품은 그래픽카드인데요. 여러분들 이 제품 보이시죠? 바로 기가바이트 어로스 RTX 3090 Ti 익스트림 워터포스입니다. 모델명 정말 긴데 이 제품 사실 저희 K사전에서도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워낙 커뮤니티를 조금 뜨겁게 달궜던 모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벤치 매뉴얼에서 과연 쓸만한 제품인지 한번 요목조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넘어갈 텐데요. 일단 워터포스라는 모델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은 공랭 쿨러 기반이 아니고 일체형 수랭 쿨러가 탑재돼서 수랭의 힘을 받아서 GPU 온도를 식혀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상위 라인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패키지를 보면은 어로스 엠블럼 크게 있고 지포스 RTX 3090 Ti 바로 플래그십 제품입니다. 지포스 40 시리즈가 나오기 전까지는 명실공히 최강의 성능이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패키지 하단에 보면은 워터포스 물의 힘, 물의 힘 아이콘이 있고 24기가의 GDDR6X 메모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일반 지포스 모델과는 좀 차별화되는 점이 ECC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정밀한 메모리 오류 정정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반 게이머한테는 사실 필요 없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4년의 무상 AS를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품을 구매하시면 기본 3년에서 추가로 1년, 총 4년의 무상 AS를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타 제조사와 이제 차별화되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패키지 뒷면을 볼 텐데요. 무엇보다도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 수랭 쿨러가 탑재된 만큼 이렇게 라디에이터와 일체형 수랭 쿨러 이미지를 전면에 노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3090 워터포스와 다른 점은 2열이 아니라 이번에 3열 라디를 채택했다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딱 봐도 360mm의 거대한 라디에이터가 좀 포스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라지 구리 플레이트, 구리 플레이트 탑재됐다. 그리고 직조 튜브, 그리고 피규어, 어로스 피규어를 증정한다. 그리고 이제 메탈 백 플레이트가 있다. 이 정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패키지 뒷면에서도 아실 수 있겠지만 이 제품은 LED가 전혀 없어요. 오로지 어떤 중후함, 깔끔함으로 이제 승부하는 디자인인데 바로 패키지 개봉해서 실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키지가 굉장히 거대해요. 일단은 라디에이터까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좀 꺼내주면은 패키지가 너무 커. 어로스 봉투 있고 그 다음에 이 스티로폼 까면은 바로 본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담겨져 있고 제가 꺼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라디에이터 때문에 꺼내기가 좀 거시기 한데 이 스티로폼을 이렇게 제껴주고 그리고 어로스 메탈 스티커 이거 보이시나요? 자, 어로스 메탈 스티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3M 테이프가 있네요. 자, 이거 제껴주고 라디에이터를 자, 엄청 크죠? 이렇게 꺼내겠습니다. 꺼내고 보조전원 단자 케이블 그리고 여기 또 있어. 피규어가 있는데 이거 잠시 뒤에 보여드릴게요. 자, 액세서리부터 좀 봅시다. 일단 어로스 피규어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어로스 피규어 빠지지 않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조전원 단자 3090 Ti는 레퍼런스 모델의 TGP가 450W거든요. 상당히 높은데 그래서 그래픽카드에 입력될 때는 이렇게 16핀 형태로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보조전원 단자 8핀 3개를 입력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그냥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어로스 봉투가 하나 있었는데 요거는 별다른 거 없을 겁니다. 이렇게 까보면 종이 인쇄물이 있네요. AS 4년 보증 이런 인쇄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등록하셔서 4년 AS 꼭 보장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간편 설치 가이드가 이렇게 간단하게 인쇄물로 있습니다. 이게 당연히 한국어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한국어로 조그맣게 정말 깨알 같아요. 이거 눈 나쁘신 분들 보기 힘드실 것 같은데 한국어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로스 익스트림 모델이면 사실상 기가바이트의 최상위 제품인데 조금 더 감성을 자극할 만한 그런 액세서리가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요 커버까지 벗겨내면 이렇게 그래픽카드가
생겼습니다. 일단은 일체형 수랭 쿨러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3열 라디에이터 그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가 있는데 라디에이터는 조금 이따 살펴보고 그래픽 카드부터 볼게요. 일단은 기존에 사실 워터포스 시리즈가 역사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엔비디아 케플러 아키텍처 세대부터 워터포스 브랜드를 사용하기 시작해서 이제 980ti 워터포스 980ti 워터포스 때는 이 호스가 주름관 형식이어가지고 그게 차후에 개선이 됐죠. 지포스 10 시리즈 와서. 그래서 지포스 10 시리즈 그리고 튜링 세대를 거쳐서 이제 LED라든지 조금씩 화려하고 어떤 품질이 개선이 쭉 이루어져 왔는데 정작 지포스 RTX 30 시리즈에 와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3090 워터포스 같은 경우에도 어떤 LED라든지 그런 RGB 쿨링팬 이런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적용이 됐는데 정작 3090 Ti에서는 그런 치장을 다 빼버리고 LED가 없어요. 네, LED가 없고 뭔가 정말 정숙하고 깔끔한 그런 느낌으로 좀 승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반적으로 슈라우드 컬러는 블랙 컬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살짝 어로스 패턴 같은 게 가미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로스 엠블럼은 이제 골드, 금색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선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멋을 내놨는데 뭐 화려하거나 그런 멋은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심플한 구성이에요. 그 다음 측면에 지포스 RTX 로고 있고 어로스 로고가 있는데 제가 이거 어로스 로고 형태가 이거 LED 들어오지 않을까 했는데 이거 LED가 안 들어옵니다. 네, 이것도 LED가 전혀 안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NV 링크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보조전 단자를 삽입하는 그런 규격이 여기 마련되어 있습니다. 포트가. 자, 그 다음에 메탈 백플레이트는 이제 빠지지 않고 있어요. 네, 백플레이트 여기 마련되어 있고 이것도 역시 굉장히 디자인이 절제된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선 구도로 마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로스 브랜드 구호죠. 팀업, 파이트 온. 네, 이렇게 아주 조그맣게 타이포그래피가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좀 깔끔하고 심플해서 좋다, 괜찮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어로스 익스트림 브랜드인데 어떤 LED라든지 디자인에 있어서 너무 무성의한 게 아닐까 그런 의견도 갖고 계신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좀 실망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최상위 제품이고 또 무엇보다 어로스 익스트림 하면은 이제 사용자들이 기대하는 그런 특징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과거부터 기가바이트는 어떤 RGB LED라든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브랜드였는데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서 왜 이렇게 너무나 심플하게만 구성을 했을까, 그 부분은 좀 의아스럽다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심심해요. 네, 많이 심심하고 분명히 이 그래픽 카드도 엔비디아 입장으로는 이제 전문가용까지 노린다곤 하나 분명히 게이머분들, 그 다음 플래그십 제품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게 될 텐데 그런 분들한테는 확실히 어떤 디자인 감성, 그런 매력은 상당히 좀 부족한 게 아닐까, 그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출력 포트에서도 이제 좀 실망을 했던 게 뭐냐면 지금 보시면 DP 포트 3개, 그 다음에 HDMI 2.1 1개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 이거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3090 어로스 익스트림 워터포스만 해도 포트가 무려 6개입니다. 네, DP 포트 3개, HDMI 포트 3개입니다. 물론 HDMI 포트 3개 중에 1개는 2.0이고 2개는 2.1 이렇게 구성되어 있긴 한데 기존의 3090도 6개나 지원하면서 왜 그보다 등급이 높은 3090 Ti는 4개에 머무르고 있는가, 이건 정말 이해가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확실히 좀 다운그레이드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디에이터인데 일단은 호스 길이가 3090 시절보다는 좀 길어졌습니다. 그 RTX 3090 워터포스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40cm 호스 길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3090 Ti 워터포스는 46cm의 호스 길이를 가지고 있고 직조 마감 처리가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방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수라든지 주변의 환경에 있어서는 조금 더 내구성과 안정성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 마감 처리도 그다지 뭐 나쁘진 않아요. 이 정도면 깔끔하다, 이 정도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런 일체형 수냉 쿨러를 탑재한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 뭐 스트릭스 LC 이런 제품도 있었죠. 이 쿨링팬 케이블을 어떻게 정리하냐, 이런 것도 좀 깔끔함을 평가하는데 요소가 되어주는데 기가바이트 어로스 제품 같은 경우는 비교적 깔끔하게 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쿨링팬 교체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규격이
이게 케이블 길이도 그렇고 너무 딱 맞게 설계되어 있어서 조금 호환성을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커스텀을 좀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360mm 라디에이터 팬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120mm 쿨링 팬 3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별도의 RGB LED나 그런 것들은 점등되지 않고요. 기본적인 어로스 120mm 쿨링 팬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외형까지는 이제 살펴봤고요. 이제 좀 기판을 열어가지고 내부 구조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해를 완료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워터포스 제품의 이제 속살이 좀 많이 궁금했거든요. 워낙 이슈가 있었던 그런 모습이라서 제가 살펴봤는데 일단은 왜 말이 나왔는지 이유는 알 것 같습니다. 네, PCB는 가장 마지막에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이 백플레이트, 그 다음에 이제 GPU와 맞닿는 구리 히트 플레이트가 있는데, 일단 여기 보시면 GPU 부분은 사실 이제 여기에 워터 자켓, 그 다음 펌프, 여기가 이제 위치하는 곳이라서 GPU 쿨링은 사실 굉장히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구리 판때기가 넓게 자리 잡혀 있어서 이제 메모리, 전원부 초크, 모스펫 이렇게 다 맞닿는 구조인데, 근데 약간 우려가 되는 거는 이 전원부예요. 전원부 쪽의 플레이트가 너무 얇아.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측면 보이시죠? 네, 구리 플레이트 쪽. 이쪽이 좀 너무 얇고, 그래서 어떤 수랭 쿨러의 이점을 이렇게 잘 볼 수 있을까, 그런 구성이 조금 약하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기가바이트 동사의 RTX 3090 Ti 게이밍 OC 같은 경우에는 이 전원부 쪽 발열 해소를 위해서 이제 그거는 공랭 쿨러 기반이다 보니까 히트싱크 구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비교적 잘 되어 있었거든요. 또 심지어 이 베이스부가 베이퍼 챔버 구성이라서 실제로 전원부 온도를 저희가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했을 때 상당히 낮은 준수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과연 GPU 온도는 공랭보다는 당연히 낮겠지만 이 전원부 온도는 사실 좀 높을 수도 있겠다, 그런 구성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플레이트에서 좀 실망을 했는데, 이 백플레이트가 여기 보시면, 자, 이게 메탈 백플레이트예요. 그래서 메탈 백플레이트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간접적인 방열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제조사에서 이 고급형 제품에 한해서는 PCB 후면에 열을 이렇게 흡수할 수 있도록 열 전도를 돕기 위해서 이제 서멀 패드를 마련하는데, 이 서멀 패드가 이게 끝이야.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그래서 처음에 PCB 뒷면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이게 붙어서 안 떨어졌나 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서멀 패드가 이렇게 2개 탑재가 되어 있어서 서멀 패드를 좀 붙이다가 말았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좀 의아스러운 구성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고, 지금 이 PCB 뒷면에 어떻게 백플레이트가 탑재가 되냐면, 여기 보시면 이 서멀 패드가 어디랑 맞닿냐, 여기 커패시터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쪽 커패시터, 이 2군데에 맞닿는 건데, 아마도 여기에서 이제 후면에도 열이 좀 나니까 서멀 패드를 마련한 것 같은데, 이렇게 좀 합쳐보면, 네, 제가 구멍에 맞춰서 합쳐보겠습니다. 이 서멀 패드랑 완전히 접촉이 못 돼요. 또 여기 보시면, 네, 지금 구멍 맞았죠? 이 커패시터랑 서멀 패드랑 맞닿는 부위가 커패시터가 위로 삐져나와 있어. 제가 대략적으로 서멀 패드의 이 자국을 보면서 확인해 보니까 전체 커패시터 면적에서 4분의 1 정도? 네, 4분의 1 정도만 접촉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백플레이트가 지금 보시면 금형이 좀 더 위로 갔어야 되는데 좀 아래쪽에 위치해가지고 서멀 패드가 애초에 덮을 수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구조적인 설계적으로 미스인 부분이 아닐까. 지금 보시면 여기 자국 보이시나요? 4분의 1 정도만 맞닿아가지고 이렇게 서멀 패드에 자국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에 지금 전원부가 이렇게 양쪽으로 배치된 구조인데, 이 부분 사실 서멀 패드를 충분히 마련해 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두 부분만, 그것도 완전하지 않은 형태로 이렇게 서멀 패드를 부착한 거는 이거는 정말 무성의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서멀 패드를 마련할 때 이 접촉면의 일부만 맞닿는 그런 형태, 그런 거 저는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특히 이제 에이수스 일부 마더보드에서 그런 특징들이 발견되는데,
기가바이트 보드는 그런 것들을 잘 해줬단 말이죠. 근데 그래픽카드 다른 모델도 아니고 어로스 익스트림에서 이런 설계 미스를 저지른 거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비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건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PCB인데요. PCB 모양이 상당히 독특하죠. 이거는 이제 지포스 30 시리즈부터 엔비디아가 이제 설계한 그런 V자형 PCB입니다. V자형으로 왜 만들었냐? 이 PCB를 최대한 짧게 만들고 여기에 히트싱크가 노출되게 해서 히트싱크를 아예 흡기하는 바람을 관통할 수 있게끔 설계한 건데, 개인적으로 이런 엔비디아의 주체의 설계는 굉장히 좋은 설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기가바이트 어로스 익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파운더스 에디션의 레퍼런스 PCB 디자인을 따와서 적용을 한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 3090 Ti 파운더스 에디션, 네, 지금 자료화면 보이고 있죠. 이 파운더스 에디션의 PCB 레이아웃인데 이 레이아웃과 완벽히 동일한 건 아닙니다. 배치는 동일하지만 PCB의 어떤 간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기가바이트가 이제 커스텀으로 디자인해서 따온 건데, 그래서 전원부를 보면은 전체가 21페이지입니다. 그거를 굳이 따지자면 GPU 쪽은 18페이지, 그리고 메모리 쪽에 공급되는 전원부 페이지는 3페이지, 즉 18 플러스 3페이지, 보통 우리가 이렇게 표기를 하죠. 그래서 전체 21페이지 구성인데, 우리가 전원부 품질을 논할 때 사실 이 제품이 조금 말이 있었던 거는 단순히 전원부 품질이 나쁘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이거는 어로스 익스트림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기가바이트 게이밍 OC 3090 Ti랑 동일해요. 네, 바로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게이밍 OC 모델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뭐 기본형 모델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게이밍 OC 모델은 엄연히 말해서 어로스 브랜드도 아니고요. 근데 이 제품은 어로스 중에서도 최상위 익스트림, 거기다가 워터포스까지 이렇게 네이밍을 가지고 있는데, 게이밍 OC랑 똑같은 PCB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사실 차별화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기가바이트가 왜 이거를 어떤 고급화 전략을 쓰지 않고 그대로 갖다 썼을까를 생각했을 때 전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왜냐면 기존의 3090이라든지 워터포스 라인업은 늘 기가바이트가 최상의 제품임을 어필하기 위해서 전원부 레이아웃 그런 것들도 신경을 많이 썼는데 똑같은 걸 그냥 갖다 썼다. 이거는 뭐 아마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들이 최상위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여기가 이제 사실 초크가 들어가는 자리인데 여기 이제 공간이 나와 있어요. 공란이. 원래 이게 꽉 차 있어야 어떤 그 완성된 제품임을 느끼게 해주는데 이거는 공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엔비디아의 어떤 레퍼런스 설계를 그대로 따와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건데, 그 엔비디아 RTX 3090 Ti 파운더스 에디션도 기판을 까보면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공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3090 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반대로 3090 때는 3080 레퍼런스에 이런 공란이 있었고 3090은 이런 공란들을 꽉 채워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호환되는 PCB끼리 3080은 똑같은 PCB 설계에 소비 전력이나 그런 것들이 한 단계 낮기 때문에 전원부 페이지를 규모를 줄여서 그렇게 나온 건데, 3090 Ti는 애초에 최상위 플래그십인데 왜 이렇게 PCB가 나왔을까? 사실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뭐 한간의 뉴스나 루머로는 차후에 엔비디아가 지포스 40 시리즈 때 호환될 만한 PCB 설계를 미리 적용해서 3090 Ti에는 조금 더 규모를 축소한 그런 전원부가 적용됐다, 뭐 이런 뉴스도 있던데 그거는 오피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100% 확신을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뭐 18 플러스 3페이지 구성이기 때문에 뭐 450W 레퍼런스 기준, 그리고 기가바이트 어로스 익스트림에 480W 전력 공급을 하는 데는 뭐 전혀 문제는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드라이버 모스펫 탑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커패시터들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커패시터는 대만의 AP콘 시리즈, OK 시리즈 커패시터가 탑재가 되어 있고, 전원 페이지는 이제 페이지당 70A 출력을 내어주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앙부. 제가 전원부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느라고 중앙부 GPU를 까먹었는데, 이 제품은 이제 RTX 3090 Ti이기 때문에 풀칩 GPU가 탑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완전한 암페어 아키텍처 성능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젠 다시 제품을 조립을 좀 해서 저희가 사실 이 제품을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 결과도 한번 살펴보고 제가 직접 이 제품을 풀로드를 걸어서 소음이라든지 그 다음에 쿨링 성능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트 시스템은 위와 같습니다. 저희가 라이젠 5800X 오버클럭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픽카드 드라이버는 최신 버전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GPU-Z 화면인데요. 저희가 이제 워터포스 기본 클럭 뿐만 아니라 저희가 추가 오버클럭을 적용한 K4 OC도 적용을 했습니다. 코어 클럭의 경우에는 플러스 45MHz, 그 다음에 메모리 클럭은 플러스 600MHz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3D마크 타임스파이 결과이고요. 기본 설정에서 22K, 그 다음에 추가 오버클럭 적용 시 22.5K를 기록했습니다. 추가 오버클럭 잠재력이 높지 않았어요. 자, 둠 이터널 4K 성능이고요. 네, 워낙 좋은 성능을 기록하고 있고 단연 최강의 성능이라 불릴만 합니다. 자, 엘든링이고요. 엘든링에서도 6900XT LC를 넘어서 최고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오버클럭에 의한 성능 차이는 크지 않고요. 다음은 로스트아크. 네, 로스트아크는 이제 지포스 그래픽 카드가 성능 발휘가 잘 되는 게임인데 여기서도 역시나 최강의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배틀그라운드. 네, 배틀그라운드 4K 성능이고요. 배틀그라운드도 이제 일반적으로 지포스가 성능이 잘 나온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런지 여전히 최고의 성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제로 부스트 클럭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측정을 해 봤는데요. 기본 클럭 상태에서는 이제 이론상 스펙상 부스트 클럭은 1935MHz이지만 둠 이터널을 구동했을 때 실제 부스트 클럭은 2GHz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 오버클럭을 실시하게 되면 2.1GHz, 즉 2100MHz를 넘는 클럭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온도인데요. 수랭 쿨러를 탑재했기 때문에 GPU 온도가 상당히 낮죠. 기본 상태에서도 61도, 오버클럭을 적용해도 온도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네, 상당히 낮습니다, 온도. 다음은 이제 쿨링 소음인데 팬 RPM이 플로드 시에 약 1200rpm, 그 다음에 피크치는 약 1300rpm까지 치솟았는데 이때의 데시벨 수치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역시나 정수성 면에서는 양호하다, 우수하다 이렇게 좀 알 수 있었고요. 다음은 시스템 전체 소비 전력입니다. 워낙 기본 소비 전력이 높은 그래픽 카드이기 때문에 전체 소비 전력 역시 600W를 넘는 그런 모습을 기록했고요. 그렇다면 단독 소비 전력은 어떠냐? 저희가 이제 PC-AT 장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의 독립적인 소비 전력을 실제로 측정할 수가 있었는데요. 플로드 시에는 약 460W, 피크치는 약 480W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열화상 카메라로 전원부 온도를 수정해 봤는데 일체형 수랭 쿨러를 탑재한 최상위 제품치고는 좋지 않았습니다. 최대 약 87도, 그 다음에 오버클럭을 적용했을 때는 88도가 나왔는데요. 이거를 좀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게 게이밍 OC 모델보다도 전원부 온도가 높게 나왔어요. 전원부 부품이 동일하기 때문에 구성도 같고요. 그래서 이건 결국 전원부 쿨링 대책이 게이밍 OC만도 못하다. 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3090 Ti 워터포스를 장착하고 GPU-Z를 실행해 봤는데요. 네, 서브밴더에 이제 기가바이트라고 잘 표기가 되고 있죠. 그리고 GA102 풀칩을 탑재했기 때문에 1752개라는 꽉 찬 쿠다 코어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명색이 또 어로스 익스트림이기 때문에 일단은 팩토리 오버클럭이 적용돼서 스펙상 부스트 클럭은 1935MHz로 작동을 합니다. 물론 이 부스트 클럭은 기준값이라서 이거보다 통상적으로는 조금 더 높은 클럭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 전력을 좀 보기 위해서 어드밴스드 탭에 가서 엔비디아 바이오스를 좀 보면 바이오스상 설정된 전력 제한 레벨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기본값은 480W, 맥시멈은 516W, 요거를 100분율로 환산하면은 플러스 8%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건 프로그램에 따라서 조금씩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애프터버너로 적용하고자 한다면 이제 여기서 1% 정도는 빠지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레퍼런스 기준으로 3090 Ti가 450W이기 때문에 어로스 익스트림은 그거보다 30W가 상향된 그런 전력 제한 레벨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최대 516W까지 전력 제한 레벨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니 해도 워터포스의 강점은 강력한 GPU 쿨링 성능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극한의 환경 조성을 통해서 쿨링 성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갓 오브 워라는 게임을 가지고 8K 해상도를 적용해서 GPU 온도라든지 부스트 클럭을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 갓 오브 워 같은 경우는 전체 화면 모드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전체 화면을 지원하긴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보더리스 모드입니다. 그래서 바탕화면 해상도도 8K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4K 모니터를 가지고 DSR 8K를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엔비디아 제어판에서 DSR 4배를 걸어주면 8K 해상도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자, DSR로 4배를 적용해서 8K 해상도로 활성해 볼게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설정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7680에 4320이 있습니다. 네, 이거를 눌러주시면 8K 해상도 적용이 가능해요. 물론 엄밀히 말하자면 8K 해상도로 렌더링해서 모니터 해상도인 4K 해상도에 맞게 다운스케일링 작업이 가해지는 겁니다. 네, 이 상태에서 갓 오브 워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갓 오브 워는 이제 사실 소니의 퍼스트 파티 게임인데 소니가 전략을 좀 바꿔서 자사의 퍼스트 파티 게임들도 하나 둘씩 PC로 이제 출시를 하고 있죠. 네, 인트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픽이 워낙 뛰어나고 최적화도 양호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엔딩을 한 3번은 본 것 같아요. 네, 정말 재밌게 했던 게임입니다. 일단 8K 해상도는 너무 높은 해상도이기 때문에 DLSS를 적용을 할 텐데요. 여기 보시면 디스플레이 옵션 보시면 보더리스 모드라고 되어 있고 출력 화질이 8K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대 9고요. DLSS는 성능 모드로 활성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옵션은 저희가 K사전 추천 옵션, 그냥 무작정으로 풀옵션을 적용한 게 아니라 제가 직접 갓 오브 워 벤치마크를 진행했을 당시에 제시해드렸던 K사전 추천 옵션을 적용했습니다. 자, 이때의 성능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일단은 지금 좌측 상단에 모니터링 툴을 통해서 현재 RTX 300 Ti 워터포스의 현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풀로드가 적용은 됐는데 시간이 좀 더 지나야 온도가 나오겠죠. 정확한 온도가. 일단은 시작 지점의 온도가 약 50도대를 보여주고요. 부스트 클록은 2기가 2055MHz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VRAM은 현재 10기가 정도 먹고 있는데 GDDR6S 메모리의 온도가 70도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소비 전력은 450W 정도, 450W 정도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누드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본체 안에 들어갔을 때보다는 사실 유리한 환경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수치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씩 온도가 오르고 있어요. 56도. 근데 확실히 이 수랭 쿨러이기 때문에 온도가 정말 착하긴 착합니다. 지금 그래픽카드가 450W 넘게 이렇게 소비 전력을 보이고 있는데도 온도가 60도가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고무적인 거겠죠. 그래서 실제로 본체 안에 들어갔을 때도 높아봐야 60도 초반? 이 정도 수준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네요. 지금 제가 모니터링 툴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싸우진 못하고 그냥 피하고만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그런데 8K 해상도에 DLSS를 적용하니까 그래도 할만한 프레임이 나와요. 70프레임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 확실히 3090 Ti의 성능이 정말 뛰어나다 이런 것도 알 수 있었고요. 근데 온도가 진짜 착하긴 합니다. 온도가 진짜 착해. 57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57도. 그리고 부스트 클럭도 여전히 높아서 2040에서 2055MHz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온도는 약 78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78도. 메모리 온도가 조금 높네요. 자, 지금 플롯 온도가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도 지금 누드 시스템이기 때문에 60도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약 58도에서 부스트 클럭은 2040에서 2055MHz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추가 오버클럭을 적용해서 한번 부스트 클럭 양상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여기서 지금 8K라서 애프터버너가 이만하게 나오는데 저희가 화면으로 자막으로 띄워 드릴게요. 전력 제한 레벨은 최대로 107%까지 풀고 코어 클럭은 45, 메모리 클럭은 600MHz까지 적용해서 오버클럭을 적용하면 진짜 귀엽네요. 이만해요. 지금 애프터버너가 8K 해상도라서. 자, 오버클럭을 적용하니까 부스트 클럭이 이게 오르긴 올랐는데 너무 미묘해서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지금 저희가 오버클럭을 하기 전에는 2040에서 2055MHz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추가로 45MHz를 오프셋으로 적용을 했는데
클록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70에서 85. 굳이 따지자면 약 30MHz 정도가 올라간 건데 이거는 저희가 기대값보다 낮게 올라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2055도 간간히 나왔고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바이오스상 최대로 풀릴 수 있는 소비 전력 레벨이 516W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450W 수준. 그러니까 전력 제한 레벨을 풀지 않았을 때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스 상으로는 516W까지 적용 가능해도 실제로 오버클럭을 적용했을 때는 전력 제한 레벨, 즉 GPU 전압이 제대로 상향 조정되지 않는다. 이 운용 알고리즘 측면에서 뭔가 이렇게 좀 풍성하게 고급 사용자를 위해서 제한 해제가 잘 된다 이런 느낌은 없어요. 여전히 오버클럭을 적용해도 전력 제한과 그 다음에 GPU 전압이 풍성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그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제한이 동일하기 때문에 GPU 온도도 크게 차이가 없어요. 지금 57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거 오버클럭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추가로 뭔가 성능 변화를 느낄 만한 그런 여지는 크지 않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근데 물론 지금 같은 상황은 8K 해상도를 적용했을 때 극한의 상황이고 3D 마크처럼 그 부하의 정도가 지속시간이 짧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오버클럭을 적용했을 때 조금 더 성능 차이가 클 수는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수랭 쿨러까지 장착하고 또 GPU 온도도 워낙 낮기 때문에 오버클럭으로 추가로 좀 성능 향상이 더 높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것 역시 기대 이하의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유일하게 제가 만족스러웠던 거는 지금 소비 전력이 450W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GPU 온도가 상당히 낮다는 것. 이건 확실히 워터포스의 쿨링 능력이 상당하다. 이 정도는 평가할 수 있겠네요. 네, 지금까지 기가바이트 어로스 RTX 3090 Ti 익스트림 워터포스 제품을 살펴봤는데요. 기존의 3090 대비 라디에이터가 더 커졌습니다. 360mm 라디에이터를 차용했고, 그래서 제 아무리 3090 Ti가 전기를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발열량이 높다 한들 익스트림 워터포스 앞에서는 착했어요. GPU 온도가 상당히 착했고 누드 시스템에서는 60도가 채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쿨링 성능을 테스트한 환경에서는 61도 정도 나오긴 했는데 저희가 이제 실시간 시연을 할 때는 60도가 채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GPU 쿨링 능력만큼은 정말 압도적으로 뛰어나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문제가 있어요. 이 워터포스 제품이기 때문에 기가바이트 RTX 3090 Ti 게이밍 OC 이거랑 상당한 가격 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간단하게 그 가격표를 좀 봤는데 지금 300만 원 초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약 320 정도 그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이게 50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3090 Ti 게이밍 OC랑. 근데 과연 50만 원어치의 어떤 값어치를 할까? 제 기준에서는 그 정도 값어치는 하지 못한다가 결론이었고요. 무엇보다 제일 실망스러운 거는 PCB 기판이 게이밍 OC랑 똑같습니다. 이 제품은 어로스 익스트림인데 왜 게이밍 OC랑 똑같아야 되는지 그 부분은 전혀 이해가 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GPU 온도는 분명히 낮았지만 전원부 온도는 오히려 게이밍 OC가 더 낮았습니다. 게이밍 OC도 공랭 쿨러임을 고려하고도 GPU 온도도 상당히 낮았고 소음도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전원부 온도도 착했고요. 그래서 오히려 종합적인 밸런스 면에서는 게이밍 OC가 더 뛰어난 제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워터포스 이번에 3090 Ti는 상당히 기가바이트가 조금 더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모습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고요. 기판뿐만 아니라 외형적인 부분도 기가바이트 본사 측에서는 최상위 플래그십 제품이고 또 새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어떤 고급스러운 컨셉으로 기존의 RGB LED나 그런 것들을 치장하기보다는 조금 더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추구했다고 하는데 과연 소비자들이 어로스 익스트림 워터포스에 기대하는 것과 잘 맞아떨어질 수 있는지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 전반적으로 최상위 제품인 만큼 제가 기대가 컸지만 실망스러운 요소가 많았고요. 그래서 기가바이트가 차후 지포스 40 시리즈에서는 이런 모습을 다 고치고 만회해서 잘 나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벤치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제품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